1956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우리 삼촌은 어릴 때부터 물놀이를 유난히 좋아하셨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 청소년 수영 선수로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남다른 분이었다. 하지만 삼촌이 성인이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삼촌은 수영 선수로서의 꿈을 끝내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삼촌은 22살이 되던 해에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해남 구조대 통칭 SSU에 자원 입대하셨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훈련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고된 훈련을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신 삼촌은 군복무 중에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셨고 전역 후에 부산에 꽤 규모 있는 조선소에 취직해 5년 동안 산업잠수소로 활동했다. 그러다 30살에 제주도가 고향이신 직장 동료분과 사랑에 빠지셨고 그 분과 결혼 후에 제주 서귀포의 작은 어촌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당시 전문 인력이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젊은 나이에 1급 잠수기능사인 삼촌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다. 삼촌은 인양작업이나 수중공사 등 다양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 삼촌은 열심히 일하시며 나름 넉넉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한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해변과 선착장 사이에는 커다란 갯바위 하나를 중심으로 암초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바다생물의 군락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밤낚시를 하던 낚시꾼 2명이 실종된 것이다. 주민들은 그저 낚시꾼들의 부주의로 그들이 너울에 휩쓸린 거라며 유감을 표할 뿐 크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낚시꾼이 익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고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삼촌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한 젊은 낚시꾼이 동료들과 함께 갯바위 위에 자리 잡고 앉아 회를 안주 삼아 과하게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때 누군가 물가와 가까운 암초 위에 서서 소변을 봤는데 그러다 갑자기 바다에 첨벙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처음에 그가 술에 취해 고꾸라진 줄 알고 깔깔 웃었는데 물에 빠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먼 바다로 헤엄쳐 갔다고 한다. 일행들이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 멀어져 갔고 몇몇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쫓아갔는데 다들 물에서 뭘 본 건지 반쯤 넋이 나간 채로 기겁을 하며 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그는 다음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트로 밀려왔는데 시신의 입안에는 정체 모를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갯바위 낚시가 위험하긴 해도 그것은 전례 없이 끔찍한 사고였다. 연이은 사고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몇 달 사이에 바다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까지 실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녀들은 수심 15m 이상에서도 작업을 거뜬히 하는 베테랑이었다. 그리고 보통은 서너 명의 해녀들이 짝을 지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명 동료들이 먼저 알아챘을 것이다. 마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해녀들의 사고 소식에 마을 주민들 모두 몹시 황당해했다. 당시 주변 해녀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해녀들 모두 평소와 같이 물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탓에 그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숙련된 잠수부까지 실종이 되자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작은 어머니는 삼촌이 수색 작업을 하시는 걸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반년 사이에 한마을에서 일어났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의 낚시꾼 한 명이 또다시 실종되자 이 모든 것이 물귀신의 탓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돌기 시작했다. 결국 한평생 물질을 업으로 삼았던 해녀들조차 바다에 들어가길 꺼려했고 낚시꾼들 역시 더 이상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어업 수확량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급기야 마을의 털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마저 떠나가기 시작했다. 어업의 잠정 중단과 줄초상으로 평화로운 마을은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다. 상황을 보다 못한 마을 어르신들은 영험하다는 신방을 불러오셨다. 신방은 제주도 방언으로 무속인을 칭하는 말이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빈잿빛 머리를 뒤로 정갈이 묶은 중년 여성이 신방이 마을로 들어왔고 그는 해변가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어휴, 이렇게 멀리 있어도 숨통이 조여오는구만. 이건 예삭 기운이 아니야? 연신 방울을 흔들며 뭔가를 찾는 듯 물가를 천천히 둘러보던 신방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도망치듯 무트로 나왔다. 마을 촌장에게 그간의 일을 전해들은 신방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그간 못되고 끔찍한 것들은 많이 봐왔지만 저렇게 흉측한 건 난생 처음 봅니다. 독이 어찌나 바짝 올랐는지 내가 모시는 할망도 등 뒤로 숨어버렸어요. 악귀도 저런 악귀가 없습니다. 태생은 본디 인간이었겠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그 악독한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니 어설프게 나섰다간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굿으로 어찌할 수는 없겠습니까? 물귀신은 보통 넋건지기 구슬해서 한을 풀고 넋을 물에서 건져서 천도시키는 것으로 달래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본질이 변형된 귀신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정신이나 기억 따위는 모두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류는 증오나 원한조차도 없어 그저 맹목적으로 산 사람의 목숨을 끝없이 걷어가죠. 사연을 알 방법도 없고 대화조차 되지 않을 테니 성불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음기가 바다의 기운보다 강해서 다른 곳으로 내치기도 힘듭니다. 아이고, 대체 그런 게 왜 우리 마을에 나타난 겁니까? 글쎄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닐 테고 오랫동안 휴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깨어난 게 틀림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쉽진 않겠지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앵마기를 쳐서 적을 봉인시켜야 합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칠흑보다 깊은 어둠과 끝없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문제의 갯바위 위에서 앵마기 굿과 봉인의식이 치러졌다. 의식은 매 썰물 때마다 행해졌고 마을 해안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무려 닷새 동안이나 이어졌다. 봉인의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에 명주실을 감아 쇠붙이를 달아 물속에 수장시켜버렸다. 신방! 앞으로는 이 마을에 끔찍한 일은 더 이상 없겠지요?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부정타는 일을 해서 저걸 깨우는 날에는 장담하건대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저 갯바위 근처에는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다란 철근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갯바위 쪽에 군데군데 심어두고 그곳에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이상 나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해녀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삼촌이 장인어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번 주였나? 새벽에 배 타러 나가는데 저 멀리 해변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한 것이 아무튼 기분이 영 나쁘더구나.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새벽에 같은 장소에서 또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오한이 들면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거 온 게. 여튼 그 길로 집에 와버렸지. 어째 느낌이 영 불길하단 말이야. 자네도 바다 나갈 땐 각별히 조심하게. 하지만 삼촌은 예전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탓에 장인어른께서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 여겼다.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0월의 어느 오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삼촌은 양식장 보수 작업을 마친 후 보트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해안에 가까이 다다랐을 무렵 쿵소리와 함께 보트의 모터가 멈춰버렸다. 팬에 그물 같은 게 잔뜩 엉킨 탓에 삼촌의 친한 동생 고씨가 급히 입수하여 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삼촌은 보트 위에서 온신경을 곤두세운 채 상황을 지켜봤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고씨가 물 밖에 나오지 않았다.
걱정스레 주변을 살펴보는 삼촌의 시야에 갯바위가 들어왔고 그날따라 군데군데 솟아있던 붉은 철근들이 평소보다 훨씬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삼촌이 입술을 하려던 그때 고씨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안 놀랬잖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행님, 이거 그물이 아니고 머리카락 같은데요? 그물 아니면 해초 아냐? 이상하네. 앞만 봐도 해초 아닌 것 같은데요? 암튼 싹 다 잘라낼 테니까 저기 니퍼 좀 줘봐요. 그래. 너 혼자서 괜찮겠냐? 매번 있는 일 아닙니까? 금방 처리할게요. 그렇게 도구를 챙겨 물속으로 들어간 고씨는 영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뒤늦게 뛰어들어간 삼촌이 한참 동안 그를 찾아다녔지만 고씨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보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날은 어느새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있었다. 삼촌은 곧장 어촌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근처에 있던 어선한 척이 연락을 받고 와서 고씨의 보트를 끌고 갔다. 사라진 고씨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과 경찰, 구조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지만 태풍이 북상하며 파도가 거세지는 바람에 수색이 중단되고 말았다. 고씨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삼촌은 발만 동동 굴렀다. 밤 10시 무렵에는 잠시 비가 그치면서 바람이 제법 잠잠해졌는데 수색 작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였다. 썰물 때까지 고씨를 찾지 못한 채 이대로 태풍이 지나가 버린다면 그의 시신조차 영영 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삼촌과 작은 어머니가 처음 제주도에 정착했을 때 도민들의 텃세에 쩔쩔매던 삼촌에게 선뜻 손을 내민 사람이 고씨였다. 그는 삼촌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줬고 삼촌 역시 그런 고씨를 친동생처럼 여겼다. 통곡을 하다못해 실신해버린 고씨의 아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씨의 어린 자녀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삼촌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했다. 당시 삼촌이 사용하던 머굴이라는 재래식 산업용 잠수 장비는 조력자 없이 혼자선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삼촌은 스노클과 랜턴, 오리발 등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가족들 몰래 밤바다에 뛰어들었다.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니 조류에 휩쓸렸다 해도 아직 이 근방에 있을 거야. 삼촌은 태왕나는 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고 수면을 오르내리며 해안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태왁이란 부력이 있는 커다란 스티로폼 덩어리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해녀나 다이버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시야가 흐린 데다 비가 다시 쏟아지며 바람이 다시 거세져 버렸고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촌은 수색을 멈추지 않았다. 딱 한 군데만 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수심 8m 지점에 랜턴 불빛이 비추는 곳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삼촌은 급히 수면 위쪽으로 올라가 숨을 한 번 가다듬은 후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 랜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사람 형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삼촌은 그것이 고씨의 시신이라 확신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강한 조류 탓에 시야가 점점 탁해지며 몸이 밀려나 접근조차 쉽지가 않았다. 삼촌은 전력을 다해 다가갔고 5m, 3m, 그리고 드디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다. 저게 뭐야? 몸을 곧게 세운 채로 바닥을 바라보며 물속 한가운데 둥둥 떠있던 그건 키가 보통 성인 남성의 좋기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것의 긴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서 기분 나쁘게 살랑거리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힘껏 헤엄쳐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이 거센 조류 속에서 저 앞에 있는 사람 형체는 꼿꼿하게 서서 지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동조차 하지 않았다. 삼촌은 뭔가에 홀린 듯 잠시 넋을 잃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찢어질 듯 높은 톤의 음성이 물속에서 나지막히 들려왔다. 그건 분명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해녀들의 숨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로 몹시 불쾌했다. 소리를 찾아 사방을 둘러본 후
다시 고개를 돌린 순간 삼촌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미동도 없던 사람의 형체가 몸을 서서히 움직이며 삼촌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빛바랜 색동저고리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사방으로 뻗친 기다란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것은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물살에 의해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으로 보기엔 자세가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진 삼촌은 서둘러 수면을 향해 올라갔다. 그때 귀 바로 옆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삼촌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괴형체가 있었던 아래쪽 역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그것이 삼촌의 코앞에 서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물살에 휘날리며 삼촌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전방의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커다란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자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냅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몸속에 남아있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렸고 삼촌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키고 말았다. 다량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삼촌의 폐와 식도로 들이쳤고 가슴에 엄청난 통증을 느낀 삼촌은 급히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순간 한쪽 다리가 갑자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빛을 비춰 확인하려 했지만 랜턴은 2번 깜빡거리더니 휙 나가버렸다. 삼촌이 새카만 물 아래로 손을 뻗어 다리 쪽을 더듬거렸고 손끝에 날카로운 손톱과 크고 기다란 손가락들이 만져졌다. 누군가의 손이 삼촌의 왼쪽 오리발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삼촌은 마구 발버둥을 치며 오리발을 벗어던진 후 사력을 다해 위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밖의 상황은 더더욱 양담했다. 로프는 이미 놓친 지 오래고 태왁을 찾기는커녕 어느 쪽이 육지인지 구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비바람과 함께 강한 파도가 끊임없이 삼촌을 덮쳐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구명장비 하나도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건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었다. 삼촌은 또다시 발목이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앞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삼촌은 참을 수 없는 공포를 견디지 못해 그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거친 숨을 쉴 때마다 머리 위로 끊임없이 덮쳐오는 파도 때문에 공기를 마시는 건지 바닷물을 마시는 건지 공간조차 할 수가 없었다.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힘이 다 빠진 삼촌의 정신이 흐려지던 찰나 무언가 단단한 게 머리에 쿵하고 세게 부딪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삼촌은 손에 닿은 물체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머리에 부딪힌 그것은 커다란 암초였다. 온몸이 암초에 찍히고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부사일생으로 간신히 물 밖으로 올라온 삼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저 멀리 보이는 마을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머리와 몸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려내렸고 그제야 정신이 들며 고통이 밀려왔다. 상처가 꽤 심각해서 서둘러 지혈을 해야 했지만 머리에 흐르는 피에 빗물이 섞인 채 얼굴을 뒤덮어버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삼촌은 랜턴을 집어들었다. 제발 좀 켜줘라. 그렇게 랜턴 뒷부분을 몇 번 치자 탁 하고 불이 들어왔고 불빛을 비춰 주변을 둘러본 삼촌은 정신이 아찔해졌다.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들이 모두 붉은색이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신방이 그 누구도 얼씬조차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던 그곳에 삼촌이 위태롭게 몸을 기대고 있었다. 조금 전 물속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며 좌절해버린 삼촌은 고민 끝에 갯바 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로 했다. 육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만조 때 수심이 제법 깊은 데다 비바람이 거세져 파도가 꽤 높아진 상태였다. 이미 탈진한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이 성난 파도를 뚫고 무사히 육지에 닿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물속에서 봤던 그것이 또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삼촌은 자리에서 일어나 랜턴으로 주변을 비춰보았다. 그런데 저게 뭐야? 대략 5m 남짓 떨어진 수면 위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솟아있던 것이다. 좋게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 남녀가 빼곡히 모여서 삼촌을 등지고 물 위쪽으로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한 광경에 삼촌은 두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봤다. 그것들은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중 바짝 깎은 머리에 커다란 귓불을 가진 남자의 뒤통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임마, 니 거기서 뭐하노? 생님 왔다 당장 나온나. 그건 바로 삼촌이 애타게 찾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파도를 뚫고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그 소리에 삼촌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랜턴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은 누군가 갯바위 뒤쪽에서 고개만 내밀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상반신만으로도 일반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린 채 퉁퉁 불어 있었다. 이마 곳곳에는 붉은 점들이 찍혀져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넓은 미간에 가로로 길게 찢어진 눈은 움푹 패여져 광대뼈 바로 위쪽에 붙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진 덥수룩하고 포석한 머리카락은 흡사 들짐승의 갈기처럼 보여서 더욱더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살기가 가득한 시뻘건 두 눈을 부릅뜨고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온통 피로 얼룩긴 오방색 저고리가 보였다. 역시 그건 삼촌이 아까 물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삼촌의 손끝에 느껴졌던 기다란 손가락 끝에는 새까만 손톱들이 제멋대로 솟아나 있었다. 공포에 질려 그대로 얼어붙은 삼촌은 그저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것이 바로 삼촌을 덮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것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삼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란한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을 쳐댔고 피를 가득 머금은 슈트에서는 아련한 온기와 함께 비릿한 피비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 이제 죽기 살기라고 생각한 삼촌은 마음속으로 셋을 센 뒤에 곧장 물로 뛰어들어 전력을 다해 육지까지 헤엄쳐가기로 했다. 여기서 100m 정도만 헤엄치면 발이 땅에 닿는 수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조류를 잘못 만나면 순식간에 먼바다로 밀려나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 둘. 방금 전까지 삼촌의 눈앞에 있던 그것이 순간 자취를 감춰버렸다. 삼촌이 육지까지의 거리를 재느라 순간적으로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불쾌한 숨소리와 함께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가 삼촌의 볼을 스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풍겨져 왔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삼촌은 눈만 겨우 움직여 곁눈질로 그걸 살짝 쳐다보았다. 차마 랜턴으로 그걸 비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삼촌은 물속으로 몸을 날렸다. 짠 바닷물이 상처에 닿아 칼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 따윈 없었다. 삼촌은 죽으림을 다해 육지로 헤엄쳐갔다. 몸이 조금 앞으로 나아간다 싶다가도 금세 힘이 빠지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에는 핏물이 들어차서 이내 시야가 흐려졌다. 삼촌은 오랜 경험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처음 출발했던 방향을 애써 기억해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바로 그때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삼촌의 손가락에 무언가 감기는 느낌이 들었다. 억세고 기분 나쁜 촉감은 그것의 머리카락 같았다. 놈이 여기까지 날 쫓아왔구나 하고 생각한 삼촌은 결국 모든 걸 체념해버렸고
아무 감각이 없는 몸으로 바닷물만 꾸역꾸역 삼키며 의식을 잃어갔다. 아득한 시간이 지나고 삼촌은 자신의 몸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대로 놈에게 잡혀가는 건가 싶어 마구 저항을 하자 누군가 주먹으로 삼촌의 얼굴을 내리쳤고 삼촌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가 어딥니까? 곧이어 삼촌은 자신의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걸 알았다. 몇 번이고 눈을 비벼 주변을 둘러보니 마을 주민 3명이서 삼촌을 부축하며 해변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야이 미친 놈이 자식아! 이 뒤질라고 환장했나? 버뜩 다리에 힘줘라! 귀에 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업반장 윤씨 아저씨였다. 늦은 시간까지 해변을 수색하던 몇몇의 주민들이 저 멀리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삼촌을 기적처럼 발견했고 모두 그가 사라진 고시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을 살아난 삼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급히 수혈과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삼촌의 열 손가락은 거의 대부분 골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작은 어머니께서 당장 이혼하자며 펄펄 뛰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삼촌은 퇴원한 그날부터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꿈을 꾸면 쾌청한 하늘 아래 잔잔하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고시가 둥둥 더 있다. 삼촌이 그에게 점점 다가갈수록 고시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그와 동시에 주변엔 짙은 어둠이 깔린다. 고시는 몹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다가 입을 뗀다. 어느새 눈앞에 나타난 그것은 살기 가득한 시뻘건 눈을 뜨고 커다란 입을 쫙 벌리며 삼촌의 코앞까지 다가와 활짝 웃는다. 그리고 그 입속에는 푸석한 머리카락들과 검붉은 피가 가득하다. 삼촌은 물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두운 심해로 끝없이 끌려 들어가며 잠에서 깨어난다. 그 일로 삼촌은 한평생을 같이 했던 바다를 등지고 잠수사 일을 그만두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와도 그날의 그 기억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바닷가 근처만 가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던 삼촌은 아주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자신이 고시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것의 끔찍한 잔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제주를 떠나 고향인 대구로 이주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종교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 환갑이 훌쩍 넘으신 삼촌은 두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하자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주의 그 마을로 돌아갔다. 어릴 때 삼촌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했던 나는 무척이나 잔잔하고 아름다웠던 그 마을의 해안 절경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삼촌을 뵙기 위해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그곳은 관광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갯바위 쪽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마을 선착장이 부두로 확장이 되면서 방파제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렸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그 일 역시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지만 가끔은 궁금할 때가 있다. 30여 년 전 삼촌이 마주했던 그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은 17년 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잊어버렸기에 약간 남은 기억에 그간 남겨뒀던 메모를 읽으며 최대한 과장 없이 기억을 복원해봤습니다. 나의 고향은 꽤 시골이었습니다. 기억나기로는 논과 산에 둘러싸여서 놀 곳이라고 해봐야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은 걸려야 나오는 노래방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1991년 어느 신흥 종교단체에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건설 예정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우리 부모님도 종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시장과 현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역 언론에 호소해가며 투쟁을 이어갔지만 종교단체 측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계획은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관해서는 현지에서도 온갖 소문과 억측이 나돌았는데 아마 인구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현에
거액을 기부했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추측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돈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죠. 그 종교시설은 우리가 사는 지역 가장 구석자리에 지어졌습니다만 그 부지 면적은 야구장 2-3개는 좋게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이 척박하게 버려진 땅이라 값이 쌌던 거겠죠. 그 시설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쯤 완공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미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저기 가까이 가지 마라, 그쪽 신자들이랑 말 섞지 마 라고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후 나는 반 친구들과 함께 슬쩍 거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은 모두 아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면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은 마치 한야 같은 모습에 무서운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와 친구놈들은 우와, 저게 뭐야? 악마교가 틀림없어. 대박이다. 사이비교 같아. 라고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학교에서는 그 종교를 악마교 또는 한야 단체라던가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호기심을 안고 심심할 땐 그 주변을 자전거로 돌아보곤 했었는데,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의 신자나 시설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혀 인기척도 없는 데다 딱히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다 보니 건설 단계에서 시위까지 하며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 시설에 대해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 다들 그 시설에 관해 까먹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A가 야, 저기 담력 시험하러 가볼까?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A가 말하길 우리 부모님이 그러던데 악마교 건물에 예쁜 여자가 드나든다더라. 매일 가게에 물건 사러 온다던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A네 집은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의 말에 따르면 그 악마교 사람들이 매달 2만에서 3만원어치씩 쇼핑을 해가서 부모님이 무척 신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거기 사람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다는데 별로 무섭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래? 나는 물론이고 다른 녀석들도 딱히 놀 곳도 없는 동네에서 하루하루 지루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었으니 그 제안은 무척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들 신이 나서 그럼 한번 가보자 라는 분위기가 되어 담력 시험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멤버는 나랑 같은 반이던 A와 B, C와 D 이렇게 4명과 그리고 후배였던 E와 F까지 남자만 7명이었습니다. 집합 장소는 시설 근처에 있는 문 닫은 우체국. 여긴 새로 이사한 곳이라 텅텅 비어 있었고 내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A와 B 그리고 C와 E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0분이 지나도록 D와 F가 오지를 않아 결국 우리는 5명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가봤던 그 시설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걸어서 한야의 조각이 있는 그 무서운 문 앞으로 걸어가면서 우와, 밤 되니까 확실히 좀 무섭네. 여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아, 손전등 하나 더 챙겨올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잡담을 나누며 걸었지만 가로등 하나 없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엄청난 중압감을 주었습니다. 곧 높은 벽이 보였고 우리들은 그 거대한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낮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무섭게 보인 한야의 조각상을 봤을 때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A와 B 그리고 E가 야, 신자들 아직도 안 자는 거 아니야? 악마 소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선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다들 농담을 건네고 있는 와중에 C가 야, 이거 문도 닫혀있고 이렇게 커서는 안에 못 들어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가 내가 다 알아놨지. 옆으로 돌아가면 작은 문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A를 따라 A가 말한 작은 문을 찾았고 문을 보니 작은 철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가 손으로 문을 밀자 문은
녹슨 쇠소리같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안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 크기의 문으로 5명이 차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후엔 손전등을 켰다 껐다 하면서 건물 앞 공터를 빙빙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더 들어가 볼까? 건물 가까이 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일단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린 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말했는데 아마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분위기가 너무 음슴해 긴장된 나머지 무언가를 계속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았다. 부지 안의 공터는 정말 엄청나게 넓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앞으로는 큰 건물이 3개 늘어서 있었는데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괴상야릇한 디자인의 외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걷고 있자니 슬슬 시시해진 나머지 시설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들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이 켜진 건물이 보였고 가까이 가서 보니 깨끗한 공중 화장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왜 공중 화장실이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불빛 아래 보이는 화장실 건물 안은 매우 깨끗해 보였으며 주위는 하얀색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벤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난데없이 A가 갑자기 쉬었다 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뭐? 들키면 위험하잖아. 그냥 대충 둘러봤으면 됐지. 안 갈 거야? 나 역시 그래, 들키면 경찰 부를지도 모르잖아. 돌아가자. 다들 슬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A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원망하듯 A를 바라보았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A는 그럼 한 대만 피우고 가자. 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린 어차피 곧 나갈 생각에 다들 앉아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곧이어 A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더니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B랑 C는 몰래 들어온 주제에 화장실 쓸 생각을 해? 아니, 근데 이렇게 큰 건물에 왜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야? 멍청하게. 근데 막상 와보니까 별거 없네? 이런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 들어간 A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들아, 여기 재밌는 거 있다. 라고 작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린 그 말에 화장실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봤다. 야, 여기가 뭐 같아 보이냐? 라며 화장실 가장 안쪽을 가리키며 약간은 진지한 말투로 우리에게 물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그곳엔 변기 대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이거 뭐야? 아니, 다른 곳은 다 변기인데 왜 여기만 계단이야? 어? 혹시 비밀의 문 같은 건가? 난 계단이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에 말문이 막혔다. 계단은 끝은 지독한 어둠만이 보였다. 야, 우리 내려가 볼래? 지금 생각해보니 A는 이곳 숨겨진 계단을 발견하기까지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갑자기 담력 시험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 옆에 있던 작은 문을 알고 있었던 것, 화장실 문을 일부러 연 것까지. 나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여기서 꾸물거리면 무조건 들켜. 그러자 A가 너 무서워서 그러지? 잠깐 내려가 보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 그러냐? 내게는 그저 A가 나를 도발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요. B 역시 나도 안 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잠깐 내려갔다 올까? 궁금하긴 하네? 누가 봐도 C와이는 A에게 지기 싫은 유치한 객기로 밖에 안 보였다. 그런 둘과 함께 A가 나와 B를 도발해왔다. 너희들은 용기 있네. A와 B는 무섭냐? 네가 뭐라 해도 난 안 가. 이들은 갔다 오든 말든 알아서 해.
갈 거면 니들끼리 가. 그럼 우리 셋이서 내려가 볼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뭐가 있는지만 보고 올게. 라고 말하고는 A는 나와 B를 경멸하듯 쳐다보면서 세 사람은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A의 태도에 매우 짜증이 났지만 가져온 손전등 2개 모두 A와 E가 가져간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나와 B는 화장실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밖에 나가기엔 어둠이 두렵고 다른 건물에는 창문도 잔뜩 있었기에 밖에 나갔다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왠지 일부러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B 역시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 후 나는 B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들키면 어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분가량 지날 무렵 얘네 너무 듣는 거 아니야? 라며 슬슬 나도 B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B는 그냥 우리끼리 돌아갈래? 라고 말을 꺼냈지만 2개 있던 손전등을 다 A와 E가 가져간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이 어둠 속에서 그 작은 철문을 찾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는 마지못해 계속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저벅저벅하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나와 B는 갑작스러운 이 사태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B는 작은 소리로 어떡하지? 라며 속삭였고 막연한 공포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한순간에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들렸기에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면 주변 구조도 모르는 우리는 길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그렇게 계속 발자국 소리는 들려왔고 이리로 오고 있어. 어쩌지? 라며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고 나 또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리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진짜 이쪽으로 오면 그때 숨자. 하지만 발소리는 확실히 우리가 있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와 B는 계단이 있는 문이 아닌 남은 2개의 다른 칸의 문을 동시에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 칸도 그 옆 칸도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젠장, 문이 닫혀 있어. 나와 B는 당연히 열려있을 줄만 알았던 문이 닫혀있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느껴지기에 대략 15m 정도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직감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화장실까지 올 것이라 느꼈습니다. B 역시 나와 같은 예감을 한 듯 했습니다. 나도 B도 그 자리에 딱 굳은 채 숨소리만 거칠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B는 이제 어쩔 수 없다며 숨을 곳도 없으니 우리도 계단으로 내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이냐고 다시 되물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정체 모를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만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는 숨을 곳도 없고 지금이라도 뛰쳐나가기엔 너무 늦었고 나가면 바로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심야의 종교시설에 숨어 들어왔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만 발소리가 화장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자 나와 B는 고민할 틈도 없이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계단은 의외로 짧아서 조금 내려가니 의외로 금방 바닥이 나왔습니다. 전구불이 밝혀있던 화장실에서 바로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아래의 칠흑 같은 어둠이 한치의 앞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B의 손목을 잡고 조심스레 천천히 걸어갔다 벽을 더듬으며 몇 발자국을 걸어갔을까? 우리는 작은 문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오렌지색 꼬마 전구가 몇 개 달려 있어서 방 전체가 옅은 오렌지 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거실보다 조금 더 큰 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와 B는 일단 그 방에 들어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방은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다만 특이했던 게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원형의 물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게 세로로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 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싶지만
이 방을 떠올리면 생기는 지독한 두통 때문에 표현이 부족한 점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비는 문 앞에서 바깥에서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거친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는데 그때 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A랑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하고 내가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묻자 비는 모르겠어. 그렇다. 먼저 간 애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비의 얼굴은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 굳은 표정으로 보아 이미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곧이어 우리를 쫓던 발소리는 예상대로 화장실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들려오는데 3-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천장의 벽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뭐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마다 무슨 말을 중얼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비는 아래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러는 사이 화장실에서 들리는 중얼중얼대는 목소리는 서너 명에서 10명가량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아차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벌벌 떨려왔습니다. 중얼중얼중얼중얼하고 들려오는 기분 나쁜 말소리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다시금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화장실 칸이 열리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리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소리는 화장실 문을 부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애초에 다른 칸들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들어있던 건 아닐까?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되는데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비도 눈치를 챘는지 엄청나게 크게 뜬 눈으로 동공이 좌우로 떨리는 게 꼭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는 분명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연 게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왔을 때 계단을 내려오는 데는 원래 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한 칸 천천히 마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겁을 주듯 한 칸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비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이미 공포와 인내심의 한계였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오는데 평생을 살아온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5, 6칸? 그쯤 내려왔을 때 그 순간 비가 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내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나도 놀라 소리를 지르며 비를 잡으려고 뛰어가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고 비는 그 원형 조형물의 가운데를 지나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순간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머리가 하고 있는 사고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고 난 문과 조형물 사이에 서서 순식간에 일어난 이 상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커다란 조형물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더라도 살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문 쪽으로 돌아보고 그 생각은 1초도 안 돼서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열린 문틈에서 일부러 그러는 듯 얼굴만을 슬쩍 내밀면서 나타났는데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노인이 웃음을 띄운 채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에 주름투성이인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기에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한눈에 나는 이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원형 조형물의 밑부분에 발이 걸려 그만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엄청난 두통과 함께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자 흰 천장과 먼지가 낀 형광등이 보였고, 나는 이곳이 병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어, 무의식으로 들어쉬는 숨의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고, 머리는 멍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박혀 있고, 나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겨우 상반신을 일으키는 데만도 3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자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고, 나는 아무 생각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후 철컥하고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난 무신경하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친 간호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의사 몇 명이 방으로 들어와 내게 말을 건넸지만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H군, 네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 H군, 너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을 거야. 의사는 나를 H군이라고 부르며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H군이 누구지? 난 머릿속에서 흘러넘치는 의사의 말을 주워 담으려고 노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이 빠진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어머니인 듯한 사람과 젊은 여자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H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자처하는 여자는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며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는 나를 보며 오빠, 잘 돌아왔어 라며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여동생은 없습니다. 3살 많은 대학생 형은 있지만 여동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라고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소리를 어머니인 듯한 여자와 여동생인 듯한 여자에게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내게 오늘은 엄마가 계속 같이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의사에게 나는 H라는 사람도 아니고 저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여동생도 없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트를 바라보면서 기억이 영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렇게 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H군은 2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어.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구나. H야, 너는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 그러니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 충격마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나를 필사적으로 격려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충격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갈래요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어나자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바로 아까 전같이 느껴지는 그날 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포를 느끼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 길에 스치듯 본 거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살이 빠졌거나 수염이 자랐다거나 머리가 길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때 나는 심각한 혼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나는 그대로 한 달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라고 말하는 이들과 여동생이라는 여자, 병문안을 온 친구라는 이들에게 나는 H가 아니고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A와 B에 관해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가 기억 장애라고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A나 B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득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만 모두들 내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의사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나는 하굣길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 쓰러졌고 그 후 입원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내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카나가와 현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카나가와라는 현 이름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단위도 N이 아니었고 도쿄나 일본이라는 이름도 완전히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난 일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의사에게 그럼 원래 네가 있던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렀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A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아 같은 반 친구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이는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 훌라후프 안으로 사라진 비군,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훌라후프를 통과했을 때의 이야기를 의사에게 몇 번 더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건 네가 자고 있을 때 꿈일 뿐이야 라며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도 나 자신 역시 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고 이전에 살던 삶과 세계는 다 꿈이었다고 진지하게 믿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선택지 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퇴원 후 가족과 함께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니? 라고 부모님은 내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집에 처음 보는 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상담을 받아가며 필사적으로 이 새로운 인생에 순응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단어와 정보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뉘었습니다. 지명이나 나라 이름은 전부 처음 듣는 것이었고 역사에 관한 것들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는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적응하지 못해 존댓말을 쓰고 바지나 속옷 같은 것도 보여지기 싫어 직접 세탁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진짜 가족이라고 마음을 먹자 이전의 인생이 마치 전생이나 꿈 같은 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서서히 이전까지 살아왔던 기억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부모님과 형의 얼굴도 옛 시골거리도 떠올리려면 한참을 생각해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밤 종교시설에서의 기억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던 노인의 얼굴을요. 반년쯤 지나고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상담 횟수도 줄어간 끝에 나는 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20살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애매모호한 위치였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과 지내며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도 본 적 없는 방송투성이라 무척 재미있었으니까요. 이전에 살던 곳과는 달리 카나가와요는 도시였기에 하루하루가 새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돌아오고 4달 정도 지나고 나서 뜻밖의 형태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올 즈음 나는 과제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들 중에 스치듯 보이는 단어, 그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밤 몰래 들어간 신흥종교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고 그 책을 손에 들고 필사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내가 살던 세계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던 무명 신흥종교 단체였는데
여기서는 세계적인 종교 단체인 것입니다. 왠지 그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를 찾은 기분으로 나는 그 종교 관련 책을 몇 권씩 사서 읽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짓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는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화장실이나 내가 본 거대한 훌라후프 원형 조형물에 관한 건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내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무의식 중에 꿈에 나온 것뿐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기껏 친절하게 대해주는 새 가족과 친구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를 보고 기뻐하며 안심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또한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날 그 종교에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결국 나는 과거를 잊고 못 본 척하기로 결심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 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착한 여성을 만나 약혼까지 했고 남들과 비슷하게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인지 의아하시겠지요. 지난달 우리 집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름이 없는 익명으로 쓰여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작스레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마 나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찾는데 무척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당신은 S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편지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약혼자에게도요. 부탁드립니다. S군? 거기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도 내게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과거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편지를 보내온 사람에게 이상하게 나는 공포도 기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의 일처럼만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난주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내 이름은 사토 타케오입니다. 아마 지금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나와 당신만이 있는 듯합니다. 이번 달 25일 저녁 7시에 역 앞 카페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에게 급히 전할 것이 있습니다. 꼭 혼자 와주시길. 내겐 사토 다케오라는 이름을 봐도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어쩐지 만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거기에 서 있든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날 밤의 일을 말하다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지요. 기왕이면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만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렇게라도 모든 사실을 적어 남겨두려 합니다. 혹여나 내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이 글은 나의 약혼녀랑 여동생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쯤이었어요. 그날 친구와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근처 번화가에서 간단히 소주 한 병 마시고 나서 기분 좋게 나이트에 입장했습니다. 언제나 나이트에 처음 입장할 때는 가슴이 설레네요. 친구와 저는 최대한 시크하게 자신감 충만한 표정과 걸음걸이로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부킹이 잘 되는지 전화번호를 수없이 따고 따다가 새벽 3시 정도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아까 네 옆에 부킹 왔던 여자의 친구 있지? 문자 왔어. 만나서 2차 가잔다. 좋은데? 콜.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이뻐서 천천히 작업을 해야겠다 맘먹었던 애들이었는데 이게 웬일 먼저 나가서 놀자고 하다니. 좋았죠.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그날 번호 땄던 또 다른 여자의 이름도 그 여자 이름과 같았어요. 성까지 말이죠. 최은미. 아무튼 나이트에서 나와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데
어찌나 이쁘고 잘 놀던지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는데 갑자기 제 친구의 파트너가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울고불고 제 옆에 여자가 저랑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하면 화내고 욕까지 서슴지 않고 처음에는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계속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네 파트너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 서로 합의 본 다음 저는 제 옆에 여자와 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술이 취할 만큼 취해서 저한테 계속 앵기더군요. 저도 술도 취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오늘은 홈런이다 하며 모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얘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솔직히 원나잇이야 그렇다 쳐도 여자가 처음 본 남자와 모텔 와서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찍어줬습니다. 샤워하는 모습부터 침대에 누운 모습까지 특이한 것은 포즈가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 양쪽을 억지로 웃음 짓게 하는 포즈? 말로 설명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포즈를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을 같이 보내고 3일 뒤 연락을 계속하다가 그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이 나서 학교가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술이나 간단하게 한잔하자고. 그랬더니 아 그럴까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속으로 나이스라고 외치고 뭔 소리야?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 부모님도 계실 거 아냐? 오빠 나 혼자 살아. 집은 서울인데. 나 혼자 자취해. 어디 아파트야. 그래? 부럽네. 그럼 집에서 삼겹살 먹자고? 응, 집에서 삼겹살 먹으면 되지. 내가 고기랑 다 사놓을게. 준비해놓고 기다릴게. 얼른 와. 저는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이트에서 처음 만나 그날 밤 원나잇까지 한 남자를 뭘 믿고 혼자 사는 집까지 부르는지 왠지 모를 그런 약간의 이상함? 이질감이 들었죠. 하지만 여자가 혼자 사는 집으로 남자를 초대하는데 안 가면 그게 남잔가요? 쾌재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 룰루랄라 갑니다. 같은 도시이긴 한데 상당히 외곽적인 겁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그 동네 가보지 않았던 공장지대.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차 안의 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집값 비싸요? 아니, 여기 사람이 별로 없지. 동네 자체가 공장지대라 집값이 싼 편이야. 네, 감사합니다. 돈 여기요. 그렇게 택시를 내려서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108동 1611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봐도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괜찮은데 처음 보는 남자와 원나잇을 하는데 왜 모텔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자기가 먼저 나를 여자 혼자 사는 집으로 초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적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5분 내에 다시 연락이 없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나 찾아. 땡땡 아파트 108동 1611호.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놓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너무나도 화사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주더군요. 오빠 왔어? 응, 안녕? 자, 주스 사왔어. 저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하지만 마음속에 긴장감은 유지한 채 집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펼쳐진 집안의 모습. 집안이 너무나 잘 꾸며져 있더군요. 거실에는 우리 집 TV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벽걸이 TV. 너무나 귀여운 시축의 한 마리. 누가 봐도 딱 여자가 사는 집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런 여성스러운 집안 내부 풍경이었습니다. 우선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방 안에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경한다며 하나씩 열어보았죠. 처음 방문을 여는데 세상에나 옷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옷방이라네요. 연예인들 가끔씩 TV 나오면 공개하는 옷방처럼. 그렇게 수많은 옷들과 신발들이. 또 다른 방. 싱글 침대 하나와 또 TV가, 아니 또 벽걸이가 별다를 거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현관문까지 걸어 잠근 후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안심을 하고 너 혼자 사는데 이러고 살아? 멋지다. 부럽네. 그래? 근데 혼자 살면 안 좋아.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거실에 자리를 잡고 신문지도 깔고 고기판도 올리고. 와우, 세상에. 직접 된장찌개에다가 콩나물국까지 만들었더군요. 소주에 삼겹살의 옆에는 이쁜 여자. 그리고 분위기까지 너무 좋더군요. 너무나 틀에 맞게 딱딱 떨어지는 게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앵기기 시작합니다. 오빠, 방에 들어가자. 오늘 자고 갈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뭔지 모를 이질감이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아니, 여자가 왜 먼저 이러지? 뭐야?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이상한 생각도 들고, 가령 얘 뭐 이상한 병 있는데 나한테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냐, 이런 생각. 갑자기 아무튼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은 컨땡도 없고 내일 나 학교 가야 돼. 일찍 가봐야지. 다음에 있자. 그런데도 끝까지 달라붙으면서 끈질기게 저를 유혹합니다. 뭐야 오빠, 그럼 사오면 되잖아. 그리고 그럼 그날은? 그날은 그냥 했잖아. 진심은 아니지만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너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그 말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좀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물론 그 상황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먼저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남자가 먼저 들이대면 들이댔지. 게다가 못생긴 애가 그러면 이해라도 되는데 누가 봐도 이쁘고 괜찮을 정도로 매력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뭔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갈 생각으로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나가려고 현관문을 잡았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여자애가 슬쩍 열어주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화장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 이 여자애는 분명히 핸드폰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저 핸드폰 소리는 뭐지? 아차, 화장실에는 안 들어가 봤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하얘졌다기보다는 소름이 돋아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인사도 안 하고 박차듯이 뛰어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미친 듯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봤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지평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여자애가 오빠, 어디가? 일로 와봐, 잠깐만. 아, 오빠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미안, 다음에 보자. 그와 동시에 뒤에서 나타난 10대 청소년쯤으로 보이는 남자. 뭐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와중에 15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갑자기 제 쪽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비상문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내려갑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계속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아파트엔 사람도 거의 없고 입주자가 거의 없는 아파트였던 겁니다. 그 일대도 말했다시피 공장지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아무튼 개같이 뛰어내려가는데 위에서도 미친듯이 쫓아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미친듯이 쫓아옵니다. 저 또한 아무 말 없습니다. 말할 정신이 있나요? 그냥 살고 싶어서 뛰었습니다. 16층 그 상황 되니까 금방 내려오더군요.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정문에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떡하니 서 있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어디가? 잠깐만 와봐. 여기 갈 데 없어. 저는 바로 1층에서 난간을 넘어 잔디밭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얘네들도 이것까진 예상 못했는지 당황하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어디 문연 곳도 없고 공장지대고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아파트의 불은 어디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젠장! 지하주차장도 사람이 없으니 차도 없는 건 당연지사죠. 차가 없으니 숨을 데도 없었고 당황하며 두리번대고 있는데 저 멀리 화장실이 보이는 겁니다. 제발 열려라, 열려라 손잡이를 돌리는데 다행스럽게 열리네요. 급한 대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제일 끝칸에 문을 안 잠근 채로 딱 뒤에 붙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게 하필 배터리가 없더군요. 진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깜빡임. 서둘러 112에 전화를 거는데 신호가 간후 여보세요? 아,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 어디 동에 어디 꺼졌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1시 30분. 이 새끼가 화장실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난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주위를 보니 화장실 안에 다행히도 대걸레가 있더군요. 우선 그걸 들고 화장실 문 앞에 몸을 기댄 채 화장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라서 창문도 없고 도저히 도망칠 구멍이 없더군요. 대걸레 자루를 들고 인기척이 계속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조용합니다.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출구로 나와봤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없습니다. 살금살금 주위를 살펴가며 아파트를 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부릅니다. 오빠. 그 여자가 풀숲에서 저를 부릅니다. 여자애 혼자서요. 소름이 돋았지만 가까이 가진 않고 말했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작정이야? 장난해? 오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우선 지금은 이곳을 나가야 돼.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이야. 쟤네 둘 말고 더 있어. 저도 그 상황을 우선 모면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고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깜깜하지. 칼 들고 있는 녀석들에게 걸리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느라 넘어지고 굴렀는데 그때 다쳤는지 한쪽 다리는 욱신욱신 거렸습니다. 여자애가 말해줍니다. 이곳 아파트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정문 하나 후문 하나에 한 곳씩 아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어 명이 지금 계속 뒤지고 있다. 우선 날이 밝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며 공장 사람들 나올 때 같이 빠져나가라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길 믿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해준다고. 그리고 나서 여자는 유유히 사라지고 저는 시킨 대로 다른 동의 1층 화단에 밤새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고작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었는데 제게는 24시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길더군요. 날이 밝자 그 여자 말대로 공장 근무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같이 무리에 껴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려 해도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고 다리가 다친 상태라 갈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분께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얻어 타고 가다가 그나마 좀 인적이 많은 곳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샤워하고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로 뜹니다. 아직도 번호 끝자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 어느 정도 잊혀질 무렵 그날 같은 나이트에서 만났던 이름까지 같았던 그 여자, 또 다른 최은미.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일부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게 당시는 2009년도였습니다. 당시 호감은 있었던 여자라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름이 같은 게 좀 꺼림직하긴 했지만 연락을 했습니다. 막상 연락을 하다 보니 금세 전에 일은 잊혀지고 그 애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찜찜했던 기분과 달리 너무나 성격도 착하고 털털했던 그녀.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원래 술을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는 성격입니다만 그날은 2차까지 갈 정도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절대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다짐 따위는 잊혀질 만큼 그만큼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모텔. 한 달 전쯤 그녀와 맨 처음 왔던 모텔. 잠시 피식, 웃음이 나옴과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가 봐도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미용일을 하고 있고 이사 온 지는 얼마 안 되어서 친구가 별로 없지만 성격도 좋고 나이도 동갑이고 이름이 같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혀 매치가 안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맥주 한 잔이 더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녀가 씻는 동안 저는 맥주를 사기 위해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새벽 2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여보세요? 오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립니다.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몸속에 퍼져 손이 떨리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전화했어? 뭐야? 긴 말 못하니까 잘 들어. 왜 또 거기 있지? 오빠랑 같이 있는 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되지 않는 번호라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모텔 안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신상 기록이 들어있는 다이어리, 각종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직까지 씻고 있어라. 제발. 하지만 여자는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아무렇지 않은 듯 저는 맥주 좀 사러 갔는데 가방에 지갑 놓고 가서 다시 가지러 왔어.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신발만 신으면 미친 듯이 뛰어갈 겁니다. 그런데 신을 신는 찰나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습니다. 같이 가. 나도 따라갈래. 여자의 표정은 그냥 순진한 여자 같았습니다. 마치 혼자 있으려니 무서워. 그래서 나랑 같이 가고 싶어. 그냥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일이 점점 꼬이는 것 같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이랑은 다르다. 밖에는 그래도 그때와는 달리 사람들도 많고 복잡했습니다. 우선 편의점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눈치 보고 도망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텔을 같이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20m 전방 편의점 안에 남자 둘이 있습니다. 10m쯤 되었을 때 그 남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중 한 명이 처음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 녀석입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시에 걸음은 계속 걷고 있었고 바로 앞이 편의점입니다. 만약 지금 도망간다면 어차피 잡힐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알바생 한 명, 그리고 저와 그녀,
그리고 그 녀석과 다른 남자 한 명. 그 녀석 일행들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 저 남자들과 한통속이구나. 느낌이 옵니다. 이 편의점을 나가는 순간 나는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강력한 느낌. 그 상황에 저에게 절망적인 것은 첫 번째,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다. 도망가면 무조건 잡힌다. 술도 약간 취했다. 두 번째, 편의점을 오고 가는 길 30m 정도가 외진 곳이다. 새벽 시간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다. 희망적이었던 것은 첫 번째, 남자 알바생이 있다. 적어도 그놈은 한패거리는 아닐 것이다. 두 번째, 나에겐 배터리가 충분한 핸드폰이 있다. 어떻게든 지금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해결된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며 조심스럽게 112를 누르고 통화를 겁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무슨 동 어디 편의점인데 네가 그때 여기서 산맥주 뭐가 맛있다고 했지? 신고자분,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아니, 여기 무슨 동 어디 편의점이라고. 눈치 까길 바라며 몇 번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신고자분,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이면 아무 버튼이나 눌러주세요. 아, 왜 잘 안 들리지? 이러면서 폰을 떼고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녀석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기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시간을 계속 때우면서 맥주 이게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하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왠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노트북이나 만지고 있었습니다. 한 10여 분이 좀 안 되는 동안 어떻게든 이곳에서 뻐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오빠 대충 사서 나가자. 뭐해? 아니, 친구가 그러던데 여기 편의점에 맥주 맛있는 게 있다길래 한번 마셔보게. 그 맥주 이름이 뭔데? 내가 알바생한테 물어볼게.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그 사이에 라면을 다 먹고 편의점 밖으로 나갑니다. 오, 그냥 가나? 뭐지, 그냥 우연히 만난 건가? 하면서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묘한 미소와 함께 나를 쳐다봅니다. 100% 여기서 나가면 나는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나를 알고 있던 건가? 기억을 하고 있던 것인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 손목을 꼭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무기가 될 만한 게 편의점에 커터칼밖에 없더군요. 커터칼 앞에 서서 여차하면 싸울 수밖에 없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일부러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과자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척하며 주섬주섬 주우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 뭐하냐고 오빠. 빨리 들어가자니까. 라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리는데 여태 봤던 그 순수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슬슬 한계라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 남자들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남자 알바생이 있으니 편의점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리와 함께 멀리서부터 번쩍번쩍 불빛이 반짝입니다. 경찰이 온 겁니다. 살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녀석들은 골목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제 옆에 있던 그녀는 네가 신고했냐? 라고 하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여자를 붙잡아 놔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편의점 안에는 저랑 알바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밤을 꼴딱 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처음 만났던 그 여자의 집을 경찰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인데 지금은 가구고 뭐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연결이 되었는데 3달간 집을 빌려주었었다고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말이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내가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실제 해를 입진 않았으니 그대로 그냥 잊고 살라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또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뒤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 적응되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요. 아, 그냥 남자 하나 잡아다가 협박하려는 애들이었나 보구나. 그래, 설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겠어? 운 좋게 잘 피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한 후 컴퓨터를 하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메일 수신자는 5882. 소름이 온몸을 휘감으며 가슴이 또 두근거립니다. 5882.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자의 뒷번호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클릭합니다. 메일 수신자 5882. 난데 나이트에서 여자들 함부로 믿지 마. 사실 처음 만난 날 오빠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지? 그 사진 내가 왜 찍자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왔을 때 그날 내가 왜 도와준지 알아? 사실 처음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집에 남자들 2명이 숨어 있었고 오빠가 술에 취하면 오빠는 그걸로 끝이었어. 근데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권해도.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오빠는 그들에게 도가내든 쥐나 다름없었어. 그 다음으로 방 안에 들어가서 잠들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오빠는 나에게 나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 나를 안아주며 말이야. 난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뭐랄까. 여튼 오빠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사실 문을 안 열어줬다면 절대 못 나갔을 텐데 열어준 거야. 그리고 그날 도망칠 수 있게 내가 도와준 거고. 사실 그 남자들은 중국인들이고 오빠를 납치해서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이었어.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도 이뤄질 수도 있고 말이야. 신고를 해도 못 잡을 거야. 이 일을 30년 전부터 했던 걸로 알아. 그 남자들은 생각보다 큰 조직이고 아마 그날 납치되었다면 오빠는 지금 이메일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튼 잘 지내. 조심하고. 메일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런 예상은 전혀 못하고 이 여자 이상하게 이질감이 느껴져서 그냥 말로 모면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메일을 보내보았지만 수신 확인도 안 되고 있고요. 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왜 이상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는지, 왜 저 위에 메일에도 그 내용이 있는지, 두 번째 만난 그 여자는 정황상 같은 패거리라는 말인데 왜 같은 이름을 사용했는지, 첫 번째 날 같이 왔던 그 여자의 친구의 정체 또한 무엇인지, 친구 말로는 전혀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술 취해서 남친 부른다고 해서 그냥 집에 혼자 왔다고 합니다. 이 의문점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되다 보니 그 의문점은 풀렸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남자를 아지트로 제 발로 끌어오기 위한 퍼포먼스 같은 거죠. 남자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겨 아지트로 자연스럽게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나 할까. 두 번째, 만일에 대비해서 수사상의 혼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유인하기 위한 아지트는 하나고 범행 대상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선택받지 못한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나이트에서 만나는 여자들 조심하세요. 저는 당시 2009년도 때라 요즘이랑 달리 CCTV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아직까지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실종자 수가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가출이나 지체장애인분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범죄에 의한 실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